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북한의 신흥부유층 돈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월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1인당 GNI 즉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43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에 비하면 북한은 한국의 3.4% 수준이죠. 통계치만 이 정도이고 실제 생활상은 훨씬 더 많이 차이납니다. 실제로 북한의 경제는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 영국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건설 노동자라는 북한 남성 A씨는 식량 공급 부족으로 이미 마을에서 5명이 굶어 죽었다며 코로나19보다 굶어 죽는 것이 더 걱정될 정도, 식량 부족 탓에 중국으로 몰래 넘어가려다 붙잡힌 주민 몇 명은 비공개 처형을 당했다며 북한에 갇혀 죽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죠. 심지어 평양에 산다는 여성 B씨는 이웃집에 물을 주기 위해 찾았다가 일가족 3명이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면적인 사회 붕괴나 대량 기근 수준은 아니지만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이죠. 그런데 이런 북한에도 호텔에서 커피를 마시고 수입 화장품을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몇 개씩 들고 다니고 고급 아파트에 살며 한국의 중산층보다 더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고위층이 아닌데도 말이죠. 사치스러운 북한의 주민들, 바로 오늘의 주제인 돈의 주인 돈주입니다. 돈주는 북한의 신흥 자본가들입니다. 적게는 수만 달러, 많게는 수백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죠. 몇 년 전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5만 내지 1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돈주는 24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구체적인 돈주의 숫자나 자본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북한 내에서도 돈주는 대외적으로 그렇게 알리고 싶은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의 자본가층이라니 어불성설이니까요. 영국 로이터 통신은 돈주들이 북한의 지하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돈주들을 북한의 상위 1% 부자라고 표현하며 평해튼이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보도했죠. 그런데 아무리 개막장 국가라고 해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북한에서 어떻게 돈주들 자본가층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걸까요? 돈주의 탄생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상황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한 내부 충격과 연이어 닥친 대홍수 등의 자연재해,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몰락, 특히 소련의 붕괴와 국제교역 중단까지 겹치면서 북한은 외환난, 에너지난, 내부에서 일으킨 말도 안 되는 삽질까지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였죠. 공장과 농장들은 국가로부터 원자재와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노동자들은 직장에 나가도 할 일이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배급도 끊어지면서 북한 인민들은 심각한 식량난에 처하게 되었죠. 수십만 명이 아사한 북한 최대의 국가적 위기,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겁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던 국가가 그 무엇도 책임지지 못하게 되면서 인민들은 알아서 살 길을 찾기 시작했죠. 이때 북한의 시장경제의 씨앗이 뿌려지면서 장마당 즉 시장이 탄생합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배급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국가 창립 초기부터 식량과 생필품의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김일성 시대부터 주민들 간의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농민시장이 형성되었고 북한도 이를 용인해왔죠. 그래도 농민시장은 소규모였습니다. 힘들게 찾아보면 있다 정도였죠. 하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농민시장은 장마당이 되어 마비된 국가의 배급체계를 대신해 인민의 생계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장마당은 생활의 필수로 자리 잡으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재밌는 건 북한 정부도 장마당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통치 자금을 벌어들이기 위해 장마당을 사용했죠. 중국에서 싼 값에 사온 물건을 장마당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부의 물건까지 들어오면서 시장은 더 커졌죠. 이때 돈주도 등장합니다. 보따리 장사를 하는 보따리 상들은 지역 간 부족한 물자를 유통에 이끌어는 되거리 장사, 철도와 차량을 이용한 도매 장사인 달리기 장사 및 차판 장사 등으로 전문화되었고 1990년대 말부터는 상설 시장에 앉아서 장사하는 매대 장사로 정착되었죠. 쉽게 말해서 장마당이 생기면서 떠돌이 상인들이 가게를 운영하게 된 겁니다. 장마당의 규모가 커지면서 돈머리가 있는 보따리 상은 우리로 치자면 사업체를 만들어 큰 돈을 벌었습니다. 몇몇 사업체들은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국영기업에 나가지 않는 노동자들을 고용해 과자와 약품, 맥주, 신발도 생산해 판매죠. 이렇게 시장
시장을 통해 부를 축적한 북한의 새로운 신흥 계급은 어느새 한 지역을 독점하기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큰 돈을 굴리며 사업체를 만들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돈의 주인, 돈주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초창기 돈주는 제2교포와 화교가 주를 이루었죠. 시장화 초기에 여유 자금을 가질 수 있는 계층은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달러를 가져올 수 있는 집단이기도 하고, 저희 채널에 북한 계급에 대한 영상에도 나오는데 제1교포와 화교는 북한에서 낮은 계급에 위치한 이들이거든요. 신분상 출세가 불가능하니 돈을 버는데 더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김정은의 어머니는 제2교포 출신이었죠. 돈을 어느 정도 번 돈주들은 상업은 물론 다른 사업들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큰 기업이 계열사를 가지는 것이죠. 특히 돈을 많이 벌었던 돈주들은 고리대금업을 했습니다. 고리대금업이 돈이 된다는 이야기가 퍼지자 각 지역의 돈주들은 은행의 역할을 했죠. 북한에도 은행이 있긴 하지만 일반인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민간은행은 없거든요. 이렇게 형성된 사금융 시장은 점점 전문화된 사채 시장으로 발달했습니다. 최근엔 대출은 물론 기업 대부나 투자, 개인 간 송금, 국내외 개인과 기업 사이의 송금 업무까지 돈주가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죠. 자본 규모가 커진 돈주들은 점차 무역,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 건설업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돈주의 등장은 북한 사회 구조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사적 금융망의 탄생은 물론이고 돈주가 투자하고 운영하는 기업의 등장, 돈주들이 대상으로 하는 생산 기업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북한 내 자본주의가 탄생했습니다. 돈주들이 대상으로 하는 고급 식당과 시설까지 등장했죠. 대표적인 게 류경관입니다. 류경관은 식당, 사우나, 미용실, 커피숍이 있는 호텔 같은 느낌인데 말도 안 되게 비싸죠. 실제 인터뷰를 보면 3명이 가면 벤자민 5장은 써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3명이서 밥을 먹으면 $500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환율로 치면 약 65만원 정도 나오네요. 중국 언론사인 황구시보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사우나 입장료만 해도 $5라고 하는데 $5는 평균적인 북한 주민들의 1년치 봉급입니다. 한마디로 류경관은 오직 돈주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말이죠. 참고로 고위층과 돈주들을 대상으로 성을 사고 파는 일도 행해진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뭐 이젠 놀랍지도 않네요. 그런데 돈주들의 활동은 당연히 북한에서 불법입니다. 개인들 사이의 금융거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외국과 무역을 하거나 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죠. 처음에 말했듯이 애초에 자본가층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돈주들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돈주들은 돈을 벌자마자 상당한 금액을 권력층과 유착관계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당이나 군의 간부들이 돈주들의 백이 되어주고 돈주들은 돈줄이 되어주는 공생관계가 형성된 것이죠. 이거 한국 영화에 자주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지역에서 고위직에 있는 인물들과 유착관계인 건 알겠는데 그럼 북한 정부는 왜 돈주들을 놔두는 걸 넘어서 류경관까지 지어주는 걸까요? 김씨가까지 돈주들과 연줄이 다 있는 걸까요? 연줄은 모르겠고 돈줄은 다 있습니다. 특히 정권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부족한 재원에 돈주들의 자금력을 동원하죠. 돈주와 권력기관의 공생관계는 아파트 신축과 분양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국가가 아파트 신축 계획서를 작성하고 토지를 제공하고 설계 승인을 해주면 돈주들은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자재와 인건비를 주죠. 정부는 큰돈 안 들이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돈주들은 입주권을 받아 살거나 판매합니다. 평양의 강남으로 불리는 여명거리에 있는 대부분의 빌딩도 돈주의 돈으로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죠. 정부만 가질 수 있는 석탄기지를 자기 관리 아래 둔 돈주도 생겼고요. 북한 노동당 최고위 간부의 부인이 유명한 돈주일 정도이니 정경유착이 어느 정도로 심한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주들은 북한에 풀려있는 달러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북한 주민 전체에게 달러가 퍼져 있는 것보다 소수의 돈주들에게 몰려있는 게 북한 입장에서도 관리하기도 쉽고, 무엇보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10,000가 필요하다고 치면 주민들에게 $1씩 10,000명에게 뜯어내는 것보다 돈 많은 네가 $10,000 내면 내가 편의를 봐줄게가 훨씬 쉽죠. 게다가 갑자기 돈주들을 탄압해서 달러를 다 뺏어버리는 건 겨우겨우 유지되는 북한 주민들의 생태계를 망쳐버리는 꼴입니다. 진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죠. 류경관도 돈주들의 달러를 정권이 벌어들이는 수단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돈주들을 탄압한다는 건 한국에서 갑자기 대기업의 씨를 말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죠. 처음에는 체제 단속 차원에서 돈주를 그냥 놔둘 수 없기에 장마당을 단속하기도 했지만 북한은 2003년 3월부터 암시장을 합법화했습니다. 건물과 상업시설을 갖춘 소비재 거래소 즉 종합시장을 공식적으로 허가한 것이죠. 몇몇 전문가들은 이대로 친시장 제도가 확립되고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북한에서도 시장경제가 합법화되진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통일이 안 되더라도 만약 북한의 시장이 개방되어서 물건을 팔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꽤 큰 시장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북한 돈주들의 위상이 추락했다는 소식이 최근 들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프레스는 평안북도와 양강도, 함경북도의 시장 상황을 전하며 돈주의 약 70에서 80%가 몰락했다고 말했죠. 돈주가 몰락한 배경에
국경에는 코로나19가 있습니다. 3년간 국경을 봉쇄하면서 원자재와 식량은 물론 각종 생필품의 수입이 끊겼고 남은 돈이라도 건져야겠다고 생각한 돈주들이 대부분 사업을 접었다는 것이죠. 돈주들이 몰락한 가장 큰 이유는 갑작스럽게 강화된 북한의 관리 감독 때문이기도 합니다. 2021년 제8차 당대회 이후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며 시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북한은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돼 왔던 시장에 적극 개입하죠.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시장 통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죠. 북한 정부가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너무 커져버린 돈주들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알 걸 다 알아버린 자본가층은 세력을 만들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사유재산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거액을 투자할 외국인은 없으니 친시장 제도를 확립해야 외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죠. 그나마 돈주들이 있을 때는 암시장을 통해서 달러가 유입되었지만 이제는 이것마저도 없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그렇게 좋아하는 달러벌이 외화벌이주를 끄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요? 이게 사실 북한 아니 김씨일가 입장에서는 잘한 일입니다. 화폐개혁 영상에서 한번 말했는데 북한 지도층은 유능하거든요.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독재를 유지하는 데에는 말이죠. 돈주들을 탄압한 것은 경제적인 부분을 버리고서라도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말인 셈입니다. 권력과 독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돈주들이 더 커지기 전에 싹을 자르겠다는 말이죠. 신흥이지만 현재는 몰락 중인 북한의 부자들 돈주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